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소설 올리브 트위스트 임관산 19세기 대영 제국의 현실 신구민법.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누구에게나 고통은 아니며 호황 역시 누구에게나 축복이 아니다. 불황이든 호황이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 우주의 팽창에 따라 별과 별 사이가 멀어지듯이 빈부격차는 벌어질 뿐이다. 개인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 이것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다. 일찌감치 산업혁명을 일으킨 자본주의의 아버지 영국은 19세기의 세계 최고 초강대국이 되었다. 전 세계의 널리 식민지들로부터 막대한 부를 착취했다. 그러나 부는 모든 영국민의 것이 아니었다. 상류층만의 것이었다. 거리에는 빈민들이 넘쳐났다. 가난한 노동자들과 빈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비참해져 갔다. 산업도시를 걸어다니다 보면 걸음을 뒤집어 쓴 작은 벽돌 집들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곤 한다. 이런 집들은 진창투성이의 골목길과 석탄재 깔린 좁은 뜰가에 무질서하게 늘어선 채 쇠락해 가고 있다. 조지 오웰 위건 부두로 가는 길 중 대영제국 시기 런던 이스트엔드의 빈민층 아이들 12명의 가족이 단 하나의 방에서 살아야 하는 것, 그런 마의 시작과 동시에 영양실조와 중노동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것이 당시 영국 노동자 계급의 현실이자 초기 자본주의의 모습이었다. 그 결과 당시 영국인 노동자 계급 평균 수명은 18, 9세에 불과했다. 벤담과 멜서스의 공리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 비참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신구민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난한 사회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제약이었다. 신구민법의 핵심은 구민원에 의존하는 빈민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었다. 최저 수준의 급식을 제공하고 가혹한 노동을 의무적으로 강요하는 비정한 공리적 조치들일 뿐이었다. 여기에 행정관리들의 부패 무능이 결합되어 신구민법은 구민원의 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 보육원의 두 아이 올리버와 딕. 올리버는 우렁차게 오래됐다. 자신이 고아가 되어 고구의원과 민생의원 나리들의 자비롭고 친절한 저 악명 높은 손길에 내맡겨졌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도 더욱 크게 울어댔을 것이다. 시골업의 구빈은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는 자들에게 거처와 일자리를 마련해 주던 시절에서 올리버 트위스트가 태어났다. 빈민노파 그리고 계약상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지킨 교구의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올리버의 엄마는 곧 죽었다. 올리버는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되어 교구 보육원에 맡겨졌다. 이후 10달 동안 올리버는 젖이 아닌 멀건 죽으로만 길러졌다. 올리버는 키가 작고 비쩍 마른 어린이로 성장했다. 한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영양가 없는 음식을 최소한으로 먹고 생존하는 경지에 마침내 도달한 바로 그 순간 19번 그만 영양실조와 감기로 병이 들거나 그 불쌍한 어린 것들은 대개 저 세상으로 불려가서는 이생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곤 했다. 올리버가 9살이 되었을 때 교구의 학업관리 범블씨가 보육원을 방문했다. 올리버는 그때 석탄 제장실에서 보육원 또래 2명과 함께 생일을 기념하고 있었다. 이 세 아이들은 감히 배가 고프다고 주장한 것 때문에 실컷 매질을 당한 후 그곳에 갇혀 있는 중이었다. 범블씨는 보육원 책임자인 맨 부인에게 올리버를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9살이 된 올리버는 보육원을 떠나 구빈원으로 가야 했기 때문이다. 가난하게 자란 아이는 어른의 눈치를 갖는 법이었다. 올리버는 무서운 얼굴을 한 맨 부인이 범블씨 몰래 주먹을 흔드는 것을 보고 짐짓 보육원을 떠나는 것이 몹시 씁쓸하다는 신용을 했다.
더구나 방금 전까지도 학대당했고 굶주려야 했던 어린아이에게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었다. 올리버는 두 눈에 눈물을 고이게 했다. 범벌씨의 손을 잡고 보육원을 떠나며 올리버는 진짜로 눈물을 흘렸다. 뒤에 남겨두고 가는 비참한 어린 친구들은 이제껏 그가 아는 유일한 것들이었다. 특히 자신을 형처럼 따랐던 창백한 얼굴의 딕은 놀이 친구이자 단짝이었으며 함께 수도 없이 두들겨 맞았던 아이였다. 어린아이는 이제 세상에 혼자뿐이라는 고독감에 울고 또 울었다. 죽을 더 달라고 한 죄. 구비는 이 사회의 이사들은 대단히 현명하고 자비로운 분들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구비는 수용자 수를 줄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식사는 묵디묵은 죽으로만 하루 3번 지급했고 일주일에 2번 양파 하나, 일요일엔 빵 반 덩어리를 각각 추가로 제공하도록 했다. 비록 싸구려 광값 대금 때문에 지출이 늘긴 했지만 그들은 야위어가는 구비는 수용자들과 줄어가는 그들의 수를 보며 환희에 차곤 했다. 아이들이 사용한 죽그릇은 닦을 필요가 전혀 없었다. 윤이 반들반들 나도록 아이들이 워낙 깨끗이 긁어먹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소철 안 친 아궁이의 벽돌이라도 삼킬 듯한 간절한 눈초리로 강화소철 빤히 바라보았지만 죽은 오직 한 그릇씩만 배급될 뿐이었다. 굶주림과 비참함으로 막다른 상태에 내몰린 아이들은 죽을 더 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 가장 어리고 체격이 작은 올리브가 뽑혔다. 구비는 이 발칵 뒤집혔다. 뚱뚱하고 혈색 좋은 주방장은 죽을 더 달라는 올리브의 말에 얼굴이 창백해졌고 범벌씨는 몹시 흥분한 얼굴로 이사회로 달려가 이 사실을 구했다. 이사회의 신사들은 올리브가 크면 분명 교수형을 당할 놈이라며 경악과 공포에 몸을 떨어댔다. 올리브는 그저 하루 종일 굿을 피울기만 했다. 무섭고 긴 밤이 오면 어둠이 보이지 않도록 조그만 두 손을 펴서 눈을 가리고 한쪽 구석에 웅크린 채 잠을 청했다. 지혜롭고 자비로운 이사회는 죽을 더 달라는 신성모독의 불경스러운 범죄를 저지른 어린아이에게 벌로 캄캄한 독방에 일주일 동안 감금했다. 그리고 구비는 때문에 누구든지 올리브를 도제로 데려간다면 5파운드를 주겠다고 공구를 붙였다. 참으로 통 큰 인심이었다. 도망쳐 나온 올리브, 런던으로 향하다. 춥고 어두운 밤이었다. 올리브의 눈에 비친 하늘의 별들은 그날따라 지상에서 더 멀리 떨어진 듯했다. 지금까지 올리브는 그나마 운이 좋은 듯했다. 이미 2명의 아이를 죽인 굴뚝 청소부가 아닌 장의사의 도제로 끌려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의사의 집안의 매질과 비이한양과 경멸한 어린 올리브가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올리브는 도망칠 것을 결심했다. 새벽이 되자 올리브는 길거리로 나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올리브는 몇 예전 장례식 때 마차들이 읍내 밖으로 나가던 길을 떠올렸다. 올리브는 그쪽으로 걸어갔다. 보육원 앞을 지날 때였다. 올리브는 보육원 정원을 들여다보았다. 작고 창백한 얼굴의 아이 하나가 풀을 뽑고 있었다. 딕이었다. 딕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올리브에게 주어진 마지막 작은 선물이었다. 올리브를 발견한 딕은 보육원 대문의 세막대살 사이로 야윈 팔을 내밀었다. 날 봤다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딕. 올리버는 말했다. 난 지금 도망가는 중이야. 사람들이 하도 때리고 괴롭혀서 그래. 딕. 어디 먼 데로 가서 살 길을 찾아볼 생각이야. 그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한번 안아줘 형. 아이는 낮은 대문 위로 끼어올라 작은 두 팔로 올리브의 목을 감싸안으며 말했다. 잘가 형. 하나님께서 형을 지켜주실 거야. 읍내를 빠져나온 올리브는 이정표를 하나 발견했다. 거기에는 런던까지 112km라고 쓰여 있었다. 올리브는 런던으로 가기로 했다. 그 큰 도시로 간다면 무서운 범벌씨도 장의사도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아이는 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두 발이 온통 까지고 힘 빠진 다리가 후들거려도 하루 20km 이상을 걸었다. 가끔씩 구걸을 해가며 물을 얻어마시며 걷고 또 걸었다. 런던 같은 도시에서 가난한 고아가 사는 법은 두 가지 정도일 것이다. 불황자가 되어 음식 쓰레기를 뒤지다가 질병과 굶주림에 죽거나 아니면 흉악한 범죄자의 끈앞이 되거나 범죄 조직에 끌려간 올리버 그리고 브라운로 씨와의 만남.
올리브가 생각하기에 표준 농도로 낮춰 묽게 만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극빈자 350명분의 풍성한 식사가 될 만큼 진하디 진한 국물이었다. 지독한 열병 속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올리브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깨끗한 친구와 난생 처음으로 분한 진한 고기 수프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에 감사했다. 이 모두가 인자한 노신사 브라운로 씨 덕분이었다. 브라운로 씨는 행복한 표정으로 수프를 먹는 올리브를 보며 어딘가 모르게 낯익은 얼굴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올리버는 거리의 어린 범죄자들의 우글거리는 루테인 노인 페이긴 영감의 집에 끌려가 감금당했다. 일종의 납치였다. 페이긴 영감은 장미랍이자 어린 소미치기 집단의 두목이었다. 이 혐오스러운 얼굴을 가진 주름살 투성이의 유태인은 올리브 같은 아이들을 납치해 소미치기 기술을 가르친 뒤 거리로 내보냈다. 그리고 아이들이 훔쳐온 작물들을 되팔아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있었다. 소미치기의 성공은 아이들에겐 술과 담배와 음식을 주었고 실패한 아이들에겐 모진 매질과 굶주림을 주었다. 페이긴을 만난 올리브. 거리의 책방 판매대에서 올리브 브라운로 씨가 책을 고르고 있었다. 페이긴의 아이들 둘이 이 노신사의 호주머니에서 비단 손수건을 잽싸게 꺼냈다. 그리고 전성용으로 모퉁이를 돌아 도망쳤다. 일종의 실습을 나온 올리브는 이 장면을 보며 두려우며 온몸이 불에 댄 것 같았다. 겁에 질린 올리브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호주머니 속의 손수건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브라운로 씨는 도망치는 올리브를 보며 도둑 잡으라고 외쳤다. 인간에겐 아마도 사냥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이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도둑 잡으라고 외치며 올리브를 쫓았다. 이 불쌍한 아이는 기진맥진 숨이 넘어가도록 헐떡이며 공포에 질린 얼굴로 안간힘을 다해 뛰었다. 추적자들은 점점 늘어났다. 진짜로 손수건을 훔친 두 아이들도 낄낄거리며 신나서 추격자들과 함께 올리브를 쫓았다. 누군가의 주먹이 올리브를 갈겼고 올리브는 길바닥에 쓰러졌다. 손수건을 올리브가 아닌 다른 아이들이 훔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책방 주인의 말에 브라운로 씨는 올리브에 대한 미안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올리브를 데리고 나와 자신의 집으로 온 것이다. 브라운로 씨의 집에 도착한 올리브는 곧 열병으로 쓰러졌다. 브라운로 씨와 집안 사람들은 올리브를 극진히 간호했다.